긍정 마인드와 행복 13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은 덕목과 성격 강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계획을 제가 12주차에 좀 변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그 12주차 긍정적 특질을 하면서 오늘 지금 제가 만드는 요 영상 성격 강점 1을 같이 12주차에 여러분이 보시고 하면 되고, 이제 14주차에 성격 강점 2를 묶어서 이렇게 다음 주에는 이렇게, 그래서 25분 영상 3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6월 24일에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치르게 되는 거죠. 기말고사는 더 구체적인 상황이 정리가 되면 공지를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인간 덕목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인간 덕목도 분류 체계가 있어요. 그 분류 체계 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기본적인 강점이나 덕목으로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지혜. 여러 가지 덕목이 많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다음 영상,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어떤 종교와 영성, 종교와 덕목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덕목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자주 듣거나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제 덕목이라는 게 무엇인가 먼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뭐 두세 분이 떠오르시는 분도 있겠죠. 네. 네. 저도 이제 떠올렸는데, 저는 저의 지도 교수님을 떠올렸어요. 네. 여러분들은 누구를 떠올렸을까 궁금하네요. 네. 부모님을 떠올리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삶의 롤모델인 분을 떠올릴 수도 있고, 뭐 중고등학교 때 스승님, 또 누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지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특성에 대해서 적으실 때는 잘 떠오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단어가 잘 안 떠오르면 요 밑에 단어들을 참고하셔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존경하는 분의 특성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약간 똑똑하다를 넘어서서 뭐라고 할까? 똑똑한데 그 이상인데 근데 여기 있는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네요. 똑똑한데 어떤 경지에 이르른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되게 성숙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을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특징이 있어요.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성숙을 계속해서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봤을 때 되게 존경스러운 면이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그 여러분이 생각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지 아마 그 강의 노트에 써보셨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특성을 써보면 이런 외향성, 우호성, 자기 존중감, 낙관주의 요런 거는 사실 우리가 저번 12주차에 많이 나왔던 특성들이고, 이 통합, 용기, 정직함, 친절함, 종교적 신념, 지혜, 공정함, 겸손함 요거는 저번 강의에 별로 얘기되지 않은 그런 특징들이에요. 근데 주로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위에 부분보다는 요 아래에 있는 얘기들을 주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성격의 어떤 특성인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뭔가 좀 더 훌륭한 게 좀 성숙하거나 개발된 그런 특성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할 때는 이런 말들을 붙이게 된다. 그래서 덕목이라는 건 우리의 일반적인 성격 특성이라기보다는 이런 밑에 있는 이런 요소들,
우리가 뭔가 성숙하고 노력을 통해서 어느 좀 한 단계 이상의 갖추게 되는 그런 특징들, 이런 걸 여러분이 덕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덕목이라는 거는 삶의 만족도를 더 증가시킬 수 있고요. 왜냐면 내가 그냥 평범하게, 평범이라는 말이 좀 뭐 애매할 수는 있지만, 네, 일단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되게 용기와 어떤 종교적 신념을 발휘해서 내가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한다면 힘들지만 내 삶이 훨씬 의미 있게 느껴지면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 내 일신의 어떤 안위, 예를 들면은 뭐 월급 얼마 이상을 받아서 뭐 이렇게 적당한 집을 사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적당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실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만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연애와 결혼을 또 해야 되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가 본다거나, 공정함을 좀 발휘해 볼 수 있는 어떤 일을 추가적으로 더 해본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은 삶이라고 했을 때 그 이상의 뭔가를 좀 추구하게 되는, 그러려면 이제 이런 덕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어떤 삶을 좀 살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면 내가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느껴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덕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덕목이 종류가 있는 건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저번 12주차에서는 성격을 5가지 요인으로 구분을 했었죠. 5가지 요인 기억나세요? 외향성, 그리고 신경증, 그리고 상냥함, 개방성. 또 하나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뭐뭐 얘기했지? 외향성, 상냥함, 그리고 개방성, 신경증, 성실성. 맞아요. 성실성. 이렇게 5가지였는데 덕목도 그러면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분류 체계가 이제 나오는데 일단 먼저 사람들이 이 덕목이 과연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건가? 이 앞에서 잠깐 봤지만 덕목에 해당하는 게 뭐 친절, 용기, 정직성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사실 그 단어만 딱 들어봐도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학자들이 이제 여러 논쟁을 해 오면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삶에 포함된 것처럼 연구해서 이런 걸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됐고, 또 일반적인 어떤 쾌락주의라던가 행복 이런 거 이상으로 뭔가 훌륭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심리학에서 핵심으로 다뤄야 하지 않겠냐. 왜냐면은 이 긍정심리학은 사람을 더 웰빙하게 살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훌륭한 삶을 우리가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 덕목에 대한 분류 체계가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심리학이나 이런 거 관심이 많으면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DSM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5판까지 나왔는데 DSM 이거는 1, 2, 3, 4, 5는 버전이에요. 버전. 그래서 지금은 5까지 나왔고, 이거는 뭐냐면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이게 이제 DSM, 줄여서 DSM인 건데, 이 말은 되게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 DSM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장애, 증상 이런 것들을. 뭐 당신은 우울장애군요. 당신은 불안장애군요. 강박장애군요. 이렇게 진단을 할 때 우리가 DSM-5를 씁니다. 그래서 이 DSM-5 책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우울장애 이렇게 딱
카테고리가 있으며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지난 3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식욕이 줄어들었다. 뭐 지난 6개월간 무기력감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증상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아, 이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은 우울장애구나. 이렇게 돼 있는 게 DSM이라는 책이에요. 진단하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랑 이제 비교했을 때 VIA 이거를 우리가 이제 덕목 체계를 VIA라고 해요. VIA는 이 DSM은 사람의 어떤 심리적 고통이나 정신적인 장애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라면 VIA는 이런 덕목, 사람의 인간의 가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류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둘이 되게 상반된 특징인 거죠. VIA는 행동 가치 프로젝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약점이 아닌 인간의 강점에 초점을 맞춘 분류 체계인 거고요. 그래서 DSM이 제가 잘못 썼네. DSM이에요. DMS가 아니라 DSM이 영하의 삶을 평가한다면 VIA는 영상의 삶을 기술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영하랑 영상이 기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겨울의 영하고 여름의 영상이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영하와 영상은 여기 0점 있죠. 0점. 이게 삶의 0점이면 영하의 삶은 이거보다 밑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이걸 영하의 삶이라고 하고 영삼의 삶은 긍정적인 행복하고 웰빙하고 이런 게 영상의 삶인 거예요. DSM은 이 영하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도구고 VIA는 이 영상의 삶에 대한 어떤 체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VIA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VIA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한번 볼까요? VIA는 이렇게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어디 갔지? 안 생기네. 연필이 없어졌어요. 생겼다. 6가지. 이렇게 6가지의 덕목이 나옵니다. 이건 지혜고요. 용기고요. 인간애. 그리고 이거는 뭐죠? 이 뒤에 있어요. 이거는 초월이고요. 이게 정이고요. 이게 절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순서는 제가 만든 거랑 좀 다른데 이 6가지가 덕목의 분류 체계예요. 여러분이 이런 6가지 덕목이 우리가 사람을 되게 훌륭하게 이런 걸 갖춰야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한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먼저 이제 간단하게 지혜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거에 우리에 해당하는 강점은 5가지가 있어요.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통찰력. 이 5가지의 특성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지혜롭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건지 여러분들 이거 단어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올 텐데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그리고 모든 측면을 다 고려하는 개방성,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거에 되게 열정도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지혜 측면입니다. 그 다음 덕목은 용기예요. 용기는 4가지 성격 특징이랑 관련돼요. 진실되냐, 용감하냐, 인내를 잘하느냐, 열정적이냐. 저는 이 용기라는 게 되게 마음에 드네요. 덕목 중에.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용기 있게 사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진실은 이제 진실되게 사는 거고 용감은 위협, 도전, 고난, 고통으로부터 위축되지 않는 거. 멋있어요. 우리 최근에 또 그 드라마 생각나네요. 이태원 클라스. 이태원 클라스에서 그 박세로이가 계속해서 고난이나 위협이나 도전이 닥치는데 위축되지 않고 용감하게 쭉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내. 인내는 어떤 장애물이 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마치는 거. 열정은 흥분과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거. 열정적으로 사는 거. 멋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인간에는 친절, 사랑, 사회적 지능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거. 사랑은 다른 사람하고의 밀접한 관계에 가치를 두는 거. 사회적 지능은 나와 다른 사람의 동기와 느낌을 잘 인식하는 거. 그래서 약간 눈치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나 감정도 잘 알아차리지만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떤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이런 거 잘 파악하는 게 사회적 지능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공정, 리더십, 팀워크. 네. 그래서 공정은 모든 사람을 되게 공정한 태도로 대하는 거죠. 공평함. 네. 그리고 리더십은 집단 활동을 체제화하고 조치를 잘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되게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서 필요하죠. 팀워크는 집단이나 팀의 구성원으로서 훌륭하게 일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남들하고의 팀워크를 잘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배려하면서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서는 절제인데, 절제에 포함되는 건 용서, 겸손, 신중, 자기규제 이렇게 네 가지예요. 사실 절제는 제가 이 6가지 중에 제일 좀 개발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저에게는. 네, 전 절제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 이게 쉽지 않죠. 네. 겸손은 어떤 사람의 성취를 스스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신중은 조심스럽게 선택함.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말하거나 행하지 않음. 제가 이제 저에게는 이 부분이 제일 앞으로 좀 연마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특히 어떤 행동. 여러분도 보시면서 내가 제일 좀 이 중에 자신 있는 부분이 있고 제일 이거는 좀 개발해야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규제는 내가 느끼고 행하는 것을 제한함. 이것도 너무 제한하고 억압하는 거는 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나의 행동을 좀 절제할 그럴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월인데요. 초월은 5가지로 구성이 돼요. 미와 경이로움, 인식,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움이 얼굴이 예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이거 설명하기 되게 어렵네. 뭐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을 수 있고 뭐 어쨌든 네,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고 경이로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숙련된 수행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하게 되는 거. 감사는 좋은 일이 발생한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태도. 희망은 최고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거. 유머는 웃고 웃기는 것을 좋아함.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거. 종교와 영성은 인생의 더 큰 목표와 의미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 거. 초월도 되게 마음에 드는 개념이 많네요. 저한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게 덕목 중에서도 내가 더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덕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앞에 나왔던 용기가 멋있고 그 다음에 초월이 멋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멋있는지 한번 저처럼 꼽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좀 더 갖추고 싶은 부분은 절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목에 대한 분류 체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덕목으로 얘기했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고 오늘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훌륭한 삶을 사는 거는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어떤 생각이나 태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혜는 인생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이해하고요. 네.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실제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삶의 문제를 좀 생각하고 받아들일 줄도 알고 실제 현실에서 그걸 또 해결할 줄도 알고 이런 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지혜와 실제적인 지혜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 인생의 더 깊은 목표를 확인하고 추구하게 하는 게 지혜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행복,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의 행복, 이거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엄청 많은 사람이 여기 이제 써 있죠.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생각할 때, 뭐 이미 돌아가신 분도 괜찮고, 현재 살고 있는 과거나 현재의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각각 그 항목에 대해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창의적인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연구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내용이 우리나라 사람은 없죠. 그랬을 때 이 순위가 이 항목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죠. 똑똑한은 1, 2가 아인슈타인이고 창의적인은 1위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지혜로운은 1위가 간디, 유명한은 다이애나가 1위였네요. 근데 이것도 이 당시가 이게 2002년 연구라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지금 2020년에 똑같은 연구를 다시 한다면 여기 구성되는 인물들이 되게 다르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아요. 그랬을 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다른 항목에 가서 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전 되게 오프라 윈프리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오프라 윈프리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지금보다 젊었을 때 되게 인기가 많았던 분인데 전 이분을 보면서 되게 저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은 여기 똑똑한 애도 여기 올라가 계시네요. 똑똑한 애에서도 높은 순위를 가지셨고 또 겹치는 분이 누가 있지?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몇 분 계실 거예요. 빌 게이츠도 겹쳤던 것 같은데 아닌가? 빌 게이츠는 유명함이랑 똑똑한에서 겹치네요. 네. 마돈나는 창의적이고 똑똑한 두 가지 겹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혜로운 사람들 목록을 이제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추론 능력, 명민함, 아이디어와 환경으로부터 배움, 판단력, 신속한 정보를 사용할 줄 알고 통찰력이 있다. 네. 이분이 간디고요. 아까 우리 지혜로운 사람 순위에 있던 분들이에요. 이분은 마틴 루터 킹, 이분은 넬슨 만델라, 이분은 제가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오프라 윈프리. 그래서 이 시간이 별로 없네. 아이고 빨리 해야겠다. 이런 특성이 있고 그래서 지혜의 본질은 여러분들과 읽어보세요. 나중에 시간 나면 지혜라는 게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균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균형 이론은 인생에서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닥쳤을 때 지혜롭게 행동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지능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갖출 수 있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균형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균형 이론은 세 가지 이해관계와 세 가지 행동 방식 얘네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잘 맞추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게 이런 균형이 있다는 거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걸 균형 잡힌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가져와 봤고 그래서 이해관계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나의 어떤 여러 욕구들 사이에서도 균형을 이뤄야 되고 다른 사람과 나의 욕구에 대해서 이득과 요구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가, 공동체, 세상 요런 혹은 종교와 관련된 이득과 요구 요 세 가지가 잘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 행동 방식은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변화시킨지, 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는지, 요 사이에서의 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균형 있게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게 우리가 지혜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이미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성공적으로 살고 있고 2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고등학생이어서 이제 등록금도 많이 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리고 부모님이 점점 쇠약해서 노인요양 이제 노인요양 시설에 보낼까 했는데 그걸 원치 않으시고 이렇게 지금 중반 중년기인데 다양한 신경 쓸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이 앞에 나왔던 이런 균형을 떠올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뭐가 제일 좋을까? 나를 위해서 뭐가 제일 좋은 선택일까? 내 배우자를 위해서는, 내 부모님을 위해서는 뭐가 제일 좋은 선택일까? 내가 이 상황에서 더 희생을 해야 할까? 뭐 아니면 더 편안해지는 방법을 선택할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께서 균형 이론의 한번 예시로 얘기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전문가 지식으로서의 지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혜는 생각해 보면 돼요. 실제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삶의 실용적인, 절차적인 지식,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 전 인생 맥락주의, 여러 가지 삶의 다른 조건과 사회 환경에 대해서도 지식을 갖는 거. 가치의 상대주의, 가치와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개인차도 있고 문화차이도 있다는 걸 아는 거.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과 관리, 지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거. 요게 이제 지혜로운 지식의 특징입니다. 요거는 그 예시인데 앞에 요 앞에 넘어가서 요거를 이제 보기 위한 예시예요. 그래서 질문은 15세 소녀가 지금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 읽겠는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혜인 거고 요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혜인 거예요. 이거는 낮은, 이거는 높은. 그래서 요 왜 이게 낮고 높은지는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특징들이 좀 더 높은 쪽에 많이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가는 시간이 없어서 요약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건 맞는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지혜가 극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75세까지는 안정되게 쭉 지속이 되다가 75세 이후에는 감소하게 되는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은 중년인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더 행복한가? 이거는 좀 다르대요. 지혜롭다고 더 행복한 건 아니고 지혜는 단순한 행복을 추구하는 걸 넘어서서 인생의 더 깊은 의미와 딜레마 이런 것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낮출 수도 있고 뭔가 더 헌신이나 희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행복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3주차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영상 같이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